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자산,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는 우리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 우리가 공부했었고, 당좌자산은 판매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재고자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재고자산은 팔아야 현금화 될 수 있는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비유동자산을 쭉 앞 시간에서 공부했는데, 비유동자산에서는 투자자산을 먼저 공부했고, 다음에 이어서 유형자산 공부했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이라든가 또는 임차 보증금과 같은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분류해서 앞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자산 공부가 다 끝나게 되죠. 예, 자산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나죠. 그래서 오늘 자산에 대한 정리까지 다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 과목 정리나 회계 처리에 대한 정리는 다 했는데, 문제를 풀다가 끝에 몇 문제 좀 남겨두고서 시간이 다 되어서 끝냈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문제 다 풀면서 비유동자산 정리를 다 할 거고요. 드디어 이제 부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을 365페이지로 돌아가서 12번 문제, 감가상각비 문제네요. 그러면 유형자산 문제죠. 감가상각이라는 건 유형자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집중해 주시고, 2018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감가상각은 연 1회 정률법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뭐였느냐? 질문은 이거죠. 2019년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2018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차량은 감가상각을 2018년 12월 31일 날 한번 해야 되죠. 예, 이날은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취득금액 1,000만 원 곱하기 상각률 20%. 자, 이게 얼마일까요? 박윤미 씨 얼마입니까? 박윤미 씨. 박윤미 씨 결석이에요? 전유진 씨. 네. 얼마입니까? 응? 8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곱하기 20%. 1,000만 원 곱하기 20% 계산기 두들겨 봐. 200만 원. 예, 계산이 되어야 돼요. 자, 12월 31일 날은 그러니까 2018년도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자, 이제 2019년도 계산하겠습니다. 2019년도의 감가상각은 언제 합니까? 이날 하죠? 12월 31일 날. 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공식 제가 써드릴게요. 1,0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을 800이 된다. 얼마를 빼야 돼요? 그렇죠. 200만 원. 200만 원을 뺀 것이 미상각 잔액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곱하기 20% 똑같이 20% 곱합니다. 김진선 씨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요거 2019년도 600? 자, 600 나오는 거 볼까요? 잔액이 800이네요. 800에다가 20%. 800만 원에 20%가 600만 원 나올까요? 응?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면 800이니까 800 곱하기 20% 해봐요. 어? 백 160이지. 자, 1,600,000입니다. 160이죠. 자, 여러분 정률법은 우리 뭐 배웠습니까? 정률법은 뭐다? 체감, 체감 잔액법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체감. 점점 기간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자, 첫해 2018년도에 200이면 2019년도는 줄어요. 줄어. 200보다 줄게 돼 있어. 그러니까 160이에요. 답은 160입니다. 왜? 2019년도 감가상각비 물어봤죠? 네.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계산. 우리 회계에서 계산을 안 하고 회계할 수는 없어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는데 이거 계산은 사람이 해야 돼요. 이것까지 컴퓨터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으로 잘 안 되니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시험 볼 때 손계산기 지참. 네. 손계산기 지참해도 되고요. 시험 볼 때 이것을 써도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에 이 계산기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이거 쓸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시험장에서 이 프로그램만 쓸 수 있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부정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산기 실행하려다가 엑셀을 실행시킨다든가 인터넷을 딱 실행해가지고 네이버가 척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감독관이 또 보고 있다가 부정행위 하셨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시험 보러 멀리서 왔는데 시험도 못 보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가끔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예. 어린 학생들 계산기에 없는 학생들 많아요. 예, 계산기 없으니까 컴퓨터에 이 계산기 있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이렇게 다 곱하기 20%. 예. 선생님, 근데요 필기할 때 계산기 들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실기할 때 들고 가는 거예요? 필기 실기 같이 봐요. 아, 그렇죠. 같이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필기든 실기든 계산하는 거 계산기 다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계산기 가져가는데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 써야지 맘먹으면 안 돼요. 핸드폰은 시험 보는 날 다 꺼가지고 가방에 넣으라 그럽니다. 핸드폰이 진동만 울려도 실격. 예. 부정행위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일체 자 시험 시작할 테니까 책상 정리해 주세요. 감독관이 그럽니다. 그럼 책상에 있는 거 다 이제 가방에 넣어야 되는데 특히 핸드폰 얘기를 해요. 핸드폰은 반드시 전원을 꺼서 넣어주세요. 시험 시간에 띠링 울린다든가 막 책상이 떨리는가 이러면 안 돼. 부정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꺼서 넣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 컴퓨터 계산기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 계산기 쓸 걸로 작정을 한 사람은 이걸로 계산 잘 할 줄 알면 돼요. 예. 맨날 이거 쓰다가 이거 뭐지? 이거 보니까 알 것 같아. 예, 똑같은 것 같지만 기능이 좀 다르니까 잘 알아두시고 이걸 쓰면 편리한 게 뭐냐? 이렇게 컨트롤 C 했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숫자가 딱 붙여져요. 예. 내가 입력할 화면에다가 뭐 계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800만 원에 20% 내가 계산해. 8 000 000 곱하기 20%는 해서 160만 원 나왔어요. 예, 이걸 어디 적을래니까 너무 힘들어. 컨트롤 C 했다가 그 프로그램 컴퓨터 그 프로그램 그 어디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이 화면은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되니까. 아니면 답안지에 답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계산기를 쓰는데 표준 계산기는 되는데요. 표준 계산기가 아닌 여기 공학용 계산기 쓰면 안 돼요. 이걸 꺼내놓고 쓰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계산기만 쓰시도록 돼 있다. 네. 자, 계산기를 이용하든 암산으로 하든 정확하고 빠른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 복잡한 숫자는 계산기를 가능하면 꼭 쓰세요. 예. 800만 원에 20%, 8, 26, 160만 원. 이렇게 탁 끝자리가 없는 것들은 굳이 뭐 계산기 안 써도 되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평소에 뭐 이 정도는 다 우리 생활에서 암산으로 다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800만 원에 20%가 아니라 817만 8천 원. 이런 거에 20% 암산으로 하면은 한 주판이 말이죠. 예, 암산 실력이 한 1단 되는 거예요. 그 정도 할 줄 알면. 그 정도 지금 학교에서 아예 주판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계산 암산으로 하는 사람이 없을 걸로 보고 계산기 쓰셔라. 자, 그러면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유형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이걸 먼저 읽어야 돼.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얼마요? 언제? 12월 31일 날 19년도. 그러면 여러분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예요? 감가상각비 전부 더한 거죠? 예. 만약에 2019년도까지 이 자산을 취득한 게 3년이 됐다 그러면 3년치 다 더한 거. 감가상각비. 2년 되었다 그러면 2년치 다 더한 거.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알겠죠? 자, 창고를 말이죠. 1,000만 원에 샀습니다. 중개수수료가 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그 밑에 복잡하네. 같은 날 취득세 50만 원 냈고요. 또 등기하느라고 등기소에 가서 3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다? 네. 이게 다 취득원가예요. 그래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30, 50, 80에다 100, 110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언제? 2018년 7월 1일 날입니다. 7월 1일 날 18년도. 자, 답안을 보니까 내용연수 10년이래요. 이 건물 10년밖에 사용할 수 없대요. 잔존가치는 제로. 10년 후에는 값어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고,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액법이면 땡큐죠. 쉬운 거니까. 월할 상각하라. 이 말은 뭐냐? 7월 1일 날 샀으면 18년도에는 반년만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월할 상각을 하라는 것은 반년만 상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년으로 상각하지 마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절반이니까 6개월로 감가상각해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다. 그러면 그거 응. 7월 1일이 아니라 날짜가 다르면 그 어쨌든 사용한 기간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월할이니까 만약에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다. 그러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 하라는 얘기고 6월 1일이 아니라 그럼 선생님 6월 한 10일쯤이면 어떠나요? 월할로 해라 그러면 6월 10일이든 6월 말일이든 6월 달을 한 달로 그냥 치는 거예요. 월할 하라는 것은. 근데 FAT 1급에서 일할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일할은 얘기가 달라요. 일할은 일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1년을 365일 또는 366일인 해도 있죠. 2월 달이 29일까지 있으면 366일, 2월 달이 28일까지 있는 해는 365일 해가지고 365분의 경과된 일수 며칠. 이건 일수를 다 계산해야 돼요. 뭐 가령 6월 1일 날 샀다 그러면 6월 달이 며칠이지? 30일, 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 이 숫자를 전부 쭉 써놓고 싹 더해야 됩니다. 그것이 분자, 분모는 365일. 이렇게. 자, 높은 급수에 가면은 일할 계산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 TAT 1급, 2급은 일할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 TAT 2급까지 할 거죠? 예. 그때 이제 문제 보면 일할이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 월할은 뭐라고 그랬죠? 7월 1일이든 7월 30일이든 7월 달 하루라도 끼어 있으면 그냥 한 달로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월할입니다. 월할. 그냥 월로 계산해라 이거예요. 월로. 자, 그러면 6개월입니다. 2018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10년이에요. 그러면 1100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얼마씩이에요? 110만 원씩이죠? 110만 원씩. 그죠?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했을까요? 110만 원 해야 됩니까? 절반만 해야 됩니까? 절반만 해야 되죠.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110만 원의 절반은 55만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해야 되죠. 110만 원. 1년이니까. 그래서 지워져 버렸네요. 2018년도 55만 원, 2019년도 110만 원. 두 개를 더하면 그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018년도에는 6개월치 55만 원에다가 2019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했으니까 1년치. 그렇죠? 1년치. 그러면 110. 165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된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시든지 뭐 유튜브로 다시 보시든지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유튜브 검색에서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튜브의 강의가 이 FAT 강의가 제 거 강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가지고 FAT 1급 검색해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강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FAT 1급 이런 식의 검색이 아니라 정액법 감가상각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정액법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네. 유튜브에서 정액법 감가상각비 보면 탁 영상이 뜹니다. 예, 잠깐 보면 이해가 가요. 또 정률법이 이해가 안 가? 정률법 감가상각비 딱 검색이 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뭘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사실은 어제 그제 15일 날 우리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영상들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거 보고 준비를 했나 봐. 예. 어제 오후 몇 시인가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 고맙다고. 예, 선생님이 강의 들어가지고 이번에 FAT 1급 합격했다고. 그 이름을 보니까 우리 학원생은 아니에요. 우리 학원생이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누군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니까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여기다 얼마큼 투자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굴러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20일까지만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FAT 1급만 일단 따놓으면 그 자신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FAT 1급을 70점으로 합격한 사람과 69점으로 떨어진 사람, 사실은 겉으로는 사실은 실력은 차이 없는 거예요. 69점짜리나 뭐 70점짜리나. 그러나 결과는 엄청 차이 납니다. 70점 합격한 사람은 기분이 으쓱하죠. 이제 명함을 내밀 수가 있잖아요. 나 FAT 1급 합격한 사람이. 그 합격증에 점수 나오나요? 90점으로 합격했는지 70으로 합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70점도 훌륭한 점수예요. 꼭 100점을 맞아야 합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70점만 맞아도 실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주는 거예요. 근데 69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15일날 발표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69점, 68점 이런 사람들이 한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 시험에 좀 합격률이 좀 낮아요. 우리 학원에서 시험 본 사람들. 그래서 어제는 좀 우울했었는데. 자, 여러분은 100%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박시게 해버리면 돼요. 지금 뭐 10월달 이제 다 갔고 절반이 지났으니까 한 달 보름만 더 열심히, 한 달 보름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이루려는데 한 달 보름 집중 못합니까? 그거 안 하고 내가 뭘 얻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2월 20일까지 여기에다 회계에다 한번 집중해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과는 대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FAT 1급 해놓으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네.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속 찾게 됩니다. 이게 재밌네. TAT 2급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TAT 2급까지 할 거죠. 저하고 같이. 하는데 시험을, 그러니까 저기 12월 7일 날인가 시험인데 이게 우리가 수업이 20일 날 끝나니까 이 7일 날 TAT 2급까지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욕적으로 나는 그러나 한번 봐야 되겠다. 진도는 상당히 나갑니다. 12월 7일까지 진도는 TAT 2급도 진도는 많이 나가요. 나가는데 그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서 이걸 좀 숙성을 시켜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숙성이 덜 돼. 그래서 제가 TAT 2급까지 그날 시험 보는 것은 제가 권장하지는 않겠어요. 개인의 선택대로 하시고 FAT 1급은 다 봐야죠. FAT 1급은 진작에 끝나요. 그 전에 끝나고 제가 FAT 1급을 여러분들이 주로 볼 테니까 12월 7일 그 전 일주일은 FAT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쭉 할 거예요. 이제 좀 그 시험 바로 앞두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도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시험 앞두고는 FAT 1급 시험을 대부분 다 보니까 그거의 기출문제 풀이를 계속 할 것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할 거다. 자, 그래서 한번 집중해 보시고 이번에 이왕에 이거 여러분 회계 선택했으니까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 다시 본다요. 다 12월 7일 날 다시 본다. 다시 보면 실력은 늘어요. 많이 떨어졌다가 나중에 합격하는 사람이 공부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뭐죠? 단번에 붙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다음에 더 높은 급수 봐야죠. 더 높은 급수를.
저는 여러분 TAT 한 2급, 세무사회 시험으로는 전산 세무 2급,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어요. 전산 세무 2급까지는. 전산 세무 1급이나 TAT 1급은 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정말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예, 좀 더 높은 급수의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나중에 1급까지 하셔도 저는 되는데, 예, 처음부터 그거를 도전하기는 너무, 예, 공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단계별로 차근차근. 다음에 14번 가봅시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구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손실을 받느냐, 이익을 받느냐를 계산하는 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죠.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려면 우선 이익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려면 처분 금액에다가 장부 금액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처분 금액이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400만 원 나와 있어요. 400만 원. 자, 여기 차량 운반구 처분 금액 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400만 원을 팔았다는 얘기예요. 빼기. 장부 금액만 알면 답이 금방 나오겠네요. 근데 장부 금액은 여기 안 알려줬습니다. 네가 계산하라 이거죠. 그러면 장부 금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장부 금액은 취득 금액에서 뭘 빼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한다?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얼마에 취득했나요? 이 승용차 자동차를요? 600만 원에 취득했죠? 600만 원은 나와 있죠. 여기 취득 금액 600만 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2017년 2년 전 1월 1일 날 샀습니다. 정액법으로 할 거고요. 내용요수 5년이랍니다. 잔존 가치가 있대요. 40만 원. 그러면 6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얼마죠? 560만 원이죠. 56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이란 말이죠. 자, 560을 5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560만 원 나누기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 자, 계산을 주사람 씨 계산기 한번 써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12만 원 혹시 아닌가요? 11만 2천 원이면 너무 적은데? 응? 56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112만 원. 맞죠? 112만 원하고 11, 동그라미 하나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게 큰 금액의 차이죠. 큰일 납니다. 자, 112만 원이야. 112만 원 1년에. 자, 그러면 처분을 언제 했어요? 여기 나오죠? 처분을 며칠 날 했어요?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했으면 이 차를 몇 년간 사용한 거예요? 예? 2년간 쓴 거죠. 2017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2018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년.
그래서 112만 원 곱하기 2.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네. 224만 원이 된다.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 나와요? 빼보세요. 600만 원 빼기 224만 원. 장부 금액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 보세요. 같이 계산기 들고 같이 수업해야 돼요, 이거. 어? 계산하세요. 응? 응? 164만 원 나와요? 아이고. 이렇게만 빼도 400이 400 가까이 나오죠. 얼마 나오니까? 예, 정확하게 376만 원 나오지. 예? 376만 원. 600만 원에서 224만 원 빼세요. 그러면 376만 원이요. 딱 계산기로 계속 계산해야 하라 이겁니다. 계산 연습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있어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예.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계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빼보세요. 이제 376만 원이 장부 금액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죠? 네. 자, 처분 금액이 400입니다. 그런데 장부 금액은 376만 원이래요. 얼마를 이익 받습니까? 빼보세요. 24만 원. 네. 빼보니까 24만 원 나오더라. 유형자산 처분이익 24만 원이 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죠? 2번이 답이네요. 다음 15번. 자, 15번 문제 보세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수정전이랍니다. 12월 31일 날 수정전 시산표에 건물 1억 원, 이건 무슨 금액일까요? 1억 원, 이건 무슨 금액일까요? 어디 박정윤 씨 안 계세요? 아, 오늘 박정윤 씨가 안 나왔구나. 무슨 왜 나왔지? 박민영 씨. 아, 박민영 씨. 이게 무슨 건물 1억 원이 무슨 돈이죠? 응? 유형자산인데 건물에 유형자산. 제가 물어본 건 유형자산이냐 뭐 무형자산이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1억 원이 무슨 돈? 취득원가. 예. 건물 1억 원에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천만 원은 뭐냐면은 아직 수정하기 전 2019년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을 해야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보다 더 불어나는데 그 감가상각 하기 전에 2천만 원 전기까지 감가상각 한 것이 2천만 원이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요 두 금액이 그러면서 결산정리사항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물은 2018년 1월 1일에 취득했으며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한답니다. 잔존가치 없이. 그러면 1억 원에 취득한 것을 5년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한다면 1년에 얼마씩입니까? 1억 원짜리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면 1년에 2천만 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2천만 원 감가상각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될까요? 4천만 원이 되겠군요. 자, 문제는 여기 질문이 나오네요. 결산 정리 이후 2019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상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될까요? 네, 4천만 원 되지요.
저 2천만 원 기존에 있고 금년 거 다시 감가상각을 더하면 그게 누계액이니까 4천만 원이 된다. 이렇게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를 알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16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에 총계정 원장을 보고 거래를 추정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러한 추정 같은 거 이런 거 하려면 전기 우리가 그 앞에서 분계와 전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아, 그리고 여기 밑에 9월 5일날 기기장치를 200만원의 외상으로 처분했다. 아, 그래서 9월 5일날 여기 매각이라고 써 있군요. 예. 매각이라고. 그런데 매각을 하면 취득금액을 대변에 기록하는 거 알죠? 취득금액 대변에.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었어요? 매각할 때 1,0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취득을 1,200에 했는데 감누가 1,000만 원이면 장부금액은 딱 200만 원이죠? 그쵸? 200만 원인 장부금액을 200만 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처분 이익도 없고 손실도 없는 것이죠. 장부금액대로 딱 처분해버렸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 다음에 처분 시 감가상각비는 없다. 그러면 처분 시 감가상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9월 5일 날 처분했으니까 원래대로 정확히 한다면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 기초가 1,000만 원이었으면 9개월치 1, 2, 3, 4, 5, 6, 7, 8, 9 9월 달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9개월치를 감가상각 해가지고 장부정리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안 한대요. 9월 5일 날 처분 시 감가상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해라. 그러면 땡큐. 네. 계산이 더 간단해져 버리니까.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기기장치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제로. 네, 아까 우리가 벌써 제로라는 거 알고 왔어요. 2번. 전기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00만원. 네, 아까 200만원인 거 장부금액 알고 왔죠? 취득금액이 1200인데 감누가 1000만원이니까 장부금액은 200. 3번.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200. 네, 여기 취득원가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기계장치의 기초 1200은 취득원가예요. 그 다음에 4번. 기계장치 처분 시 외상 매각대금 200만원은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해야 된다. 요게 틀렸구나. 외상 매입금 아직 안 배웠어요. 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부채에서 우리가 기계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처분했으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지. 이걸 외상 매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기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했으니까 돈을 받아야죠. 왜 매입이겠어요? 우리 배웠습니다. 자, 기계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어요. 그럼 뭘로 기록해야지? 우리 당좌자산에서 배웠어요. 미수금 배웠어요.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00만 원은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돈 받을 돈이잖아요. 근데 외상했죠? 미수금. 외상 매출금은 될 수 없어요. 왜? 여기 지금 감가상각 한 것이 뭐예요? 유형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계를 상품이라고 본다면 외상 매출금이 되죠. 근데 이거 상품이 아니라는 건 뻔한 거죠. 판매한 상품을 감가상각하고 있나요?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기계니까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면 그 미수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절대 아니라는 거. 미수금하고 외상 매출금의 차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 재고자산을 팔고 외상으로 한 것만 외상 매출금이에요. 이거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했다면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그 다음에 17번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에 차량 운반구를 65만원에 취득했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자 작년 1월이에요. 이 차량 운반구의 잔존가치는 5만원이랍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60만원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거죠. 여러분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뭐예요?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 그게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다 이거. 예. 그거를 내용연수 5년으로 추정하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이다. 그러면 똑같죠 해마다. 그러면 60만원을 5로 나누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회사 한공이 2019년 9월 30일에 이 차량 운반구를 40만원에 처분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요? 감가상각은 월할로 계산하시오. 자, 그러니까 장부금액을 40만원에 처분했다는 처분금액은 알았는데 처분 손익을 알려면 처분금액 40만원에서 뭘 빼야 돼요? 장부금액을 빼야 되죠. 예. 근데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해요?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하죠. 취득금액에서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취득금액은 여기 65만원에 샀다 하는 걸 알았어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누는 우리가 계산해야 돼. 자, 2018년도 1월 1일부터 우선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아까 여기 5만원을 잔존가치니까 감가상각 대상금액 60만원을 5로 나눠보세요. 1년치가 얼마인지 60만원 나누기 5 하면은 계산해봤나요? 금재진씨 얼마 나옵니까? 놓쳤어? 네. 자, 감가상각 대상 지금 계산해보세요. 65만원의 차를 취득했고요. 잔존가치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60만원이에요. 정액법으로 내용연수 5년간이래요. 내용연수 5년으로 추정된대요. 그러면 60만원을 5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년치 감가상각비가 나와요. 네, 나눠보세요. 13만 계산해보셨어? 예. 손가락으로 계산. 응? 손가락으로 계산하면 틀렸어 지금. 예. 60만원 나누기 5. 60만원 나누기 5. 12만원 나온다 이거죠. 정확히 계산 정확히 해야 돼요. 네. 이 수업 시간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계산 연습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자, 12만원이 1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를 언제 팔았냐면은 2018년 12월 31일 날 팔은 게 아니라 2019년 9월 말일 날 팔았어요. 근데 월할 계산하래요. 월할 계산. 그러면 9달치 더 추가해야 돼. 9개월치. 자, 1년에 12만원이랍니다. 감가상각비가. 9개월치는 얼마일까요? 9만원. 그냥 나와버리죠? 1년에 12만원이니까 1년은 12달. 월 만원. 그냥 계산이 딱 서버리잖아요. 월 만원. 9달치는 9만원. 예. 그러면 9만원을 더해보세요. 작년도 감가상각비 12만원에다가 예, 요거 9달치를 더하니까 21만원이 나오더라. 21만원. 이 21만원이 뭐가 된다? 감누가 된다. 이거 21만원. 감누. 그러면 취득 65만원에서 빼보세요. 65만원 빼기 21만원. 얼마 나와요? 44만원 나오네요. 44만원이 장부금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 자, 이제 장부금액을 알아냈습니다. 취득원가 65만원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한 게 21만원이다. 그러면 빼니까 장부금액이
44만 원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뭐였냐? 유형재산 처분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40만 원에 팔았죠? 40만 원에 팔을 때 장부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44만 원으로 돼 있는 장부예요. 장부에 44만 원인데 팔기를 40만 원을 팔았으니까 4만 원 손실이다 이거예요. 4만 원 손실. 정리되죠? 응? 그래서 1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회사는 이 차량을 40만 원에 처분해 가지고는 손익계산서가 나빠져요. 4만 원 손실이 발생해집니다. 그러니까 차량 담당자가 말이죠. 차량 담당자가 회사 차를 처분할 때도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장부 금액 이상으로 처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중고차 사장님을 불러놓고 우리 회사 이게 장부 금액이 보니까 일단 견적을 받아봐야죠. 예, 사장님 우리 회사 노후 차량 이거 팔라고 합니다. 예, 와서 견적을 딱 두들깁니다. 예, 200만 원인데요. 예, 그건 내가 이제 장부 금액을 알고 있는 거죠. 예, 장부 금액이 100만 원으로 돼 있어.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 차 가져가세요. 바로 팔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 장부 금액이 24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중고차 사장은 200만 원으로 견적서를 딱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이렇게 처분하면 이제 결제 받을 때 사장님이 어이 아무개 씨, 아니 이거 좀 더 받지 그랬어 한 40만 원만. 그러면 손익계산서 40만 원 예? 비용 발생 안 하잖아. 예. 그런 것 눈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잘 상의를 하면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일을 잘하는 직원이에요. 일을 잘하는 직원. 예. 그냥 시세대로 팔았습니다. 아 저는 뭐 예? 시세가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중고차에 가봐야지. 가봐서 좀 우리 회사 장부가 예? 장부가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노력한 흔적이라도 나와야 돼요. 견적을 평소에는 한 군데만 받았는데 이게 장부가 이하로 나오네? 그러면 견적을 한 3군데를 더 받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하고 품위서, 그 처분 품위서에 뭔가 노력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는 금액인데 그냥 떡하니 이렇게 처분해가지고 그냥 회계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면 무능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저 사람 저렇게 일을 하지? 좀 이렇게 좀 깊이 생각을 못하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눈에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호의적으로 보는 거하고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좀 편하게 산다고 그럴까요? 편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 직장 생활할 때 옛날에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반발짝을 앞서가야 된다. 너무 앞서가면 또 튀어가지고 그것도 피곤해요. 그래서 조금만 미스터 김 오늘 10시까지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부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니까 뭐를 줬어요. 그러면 10시 한 10분 전이나 20분 전까지 딱 갖다 주는 게 좋아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했다고 해서 1시간 전에 미리 갖다 주면 이 사람 다음에 좀 일 좀 더 많이 줘야 되겠구나. 뭐 꼭 그러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적당히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뒤로 쳐지면 안 돼. 뒤로 쳐지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조금 반발짝 앞서가는 거. 자, 그런 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령이에요. 뒤처지면 반발짝 뒤처진 사람은 엄청 따라가기에 힘들어집니다. 계속 뒤처져요. 여러분 산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등산 못하는 사람들 앞에 먼저 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아무개 씨 먼저 앞에 가세요. 앞에 가세요. 뒤에 따라오는 게 더 힘든 거니까. 그 다음에 18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기초 시점의 본사 건물 관련 개정입니다. 자, 그러면 기초 시점이니까 건물 100만 원에 취득했다는 뜻이에요. 감가상각 누계 1월 1일 날 30만 원이 감누였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 그러면 이 건물은 2019년 이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한 번 이상 했다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본사 건물을 80만 원에 매각을 했대요. 매각 시점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입니까? 위에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내용 연수는 10년이고요. 정액법이에요. 잔존가치 제로. 그러면은 1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었으면 참 좋겠네. 100만 원짜리 건물을 10년간 잔존가치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상각하니까 1년에 얼마씩 상각하는 거예요? 예, 10만 원씩. 그러면 2019년 감가상각 우리가 이걸 언제 처분한다고 그랬나요? 네, 2019년 12월 31일에 예, 처분한대요. 그러면 이건 기초 시점이니까 여기에 3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하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이기. 그러면 감누는 4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40만 원이 감누면 취득금액 100만 원에서 감누 40만 원을 빼면 장부금액이 나오죠. 예, 장부금액은 얼마가 나와요? 예, 60만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0만 원. 자, 그러면 80만 원의 처분에 매각을 했다고 했으니까 장부금액 6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팔았으면 잘 팔았죠. 예, 20만 원 잘 받은 거예요. 20만 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만 원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영업의 수익이라도 20만 원 늘어서 당기순이익에 20만 원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죠.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다음과 같이 건물을 처분했다. 화장실 갔다 오겠어요? 우리 문제가 많이 남았나요? 예. 자, 우리 쉬었다가 19번부터는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